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경제학과의 박재빈입니다. 먼저 한국 금융의 미래라는 게 사실 엄청 거대한 담론인데, 이 거대한 담론의 어쨌든 일부나마 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어, 금융학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저희를 또 선택해 주신 전성인 또 원승영 교수님, 또 저희 이 과정에서 중간 발표 과정에서 또 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으로 임해주신 강경훈 동국대 강경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은 이제 신관호 교수님, 그리고 강기훈 교수님, 그리고 저랑 함께한 공동 작업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어떤 주제를 처음에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결국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지급 결제가 저희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나가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는 상당히 브로드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조금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요 차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쓴 챕터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서원부터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 그리고 그 사이에 현황과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떤 영향과 전망이 있을 것이며, 중앙은행이 대처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의 배경은 디지털 기술 발전, 특히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발전은 뭐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점차 이용하게 되고, 또 민간 지급 결제 시장에서의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제 이 지급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의 이제 성향상 국가 간 경계 역시 초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디지털 화폐의 발전과 거래의 확산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기존의 통화 체계 아니면 금융 중개 기능,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가져온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사실상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 요인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계략적으로 잡은 것이지, 저희가 뭐 이 짧은 챕터의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논문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논문 주제들을 생각해 보기 위한 그런 원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확산되면서 페이팔도 그렇지만 디지털 화폐 거래는 꾸준히 증가했고, 코로나 코비드 19를 지나가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이런 쪽으로 점차 더 지급 결제 수단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증적으로나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페이팔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은 과거에 직불 카드가 들어오던 변화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정화폐를 뭐 미국의 테더와 같이 법정화폐를 담보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뭐 알고리즘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확산될 수 있고, 또 빅테크들과 결합을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지급 결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금융 중개 활동이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 같은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다만 이제 저희가 거기서 교훈으로 얻었던 것은 과연 아무런 대비 없이 이 시장을 놔뒀을 때 개인이나 기업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긴 어떤 시장의 문제, 뭐 시장 불안이라든지 가격 급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기존의 금융기관들 아니면 기존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 전이되는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좀 더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점이 새로운 도전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어떤 점에서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면, 그러면 결국은 중앙 통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거는 분산화된 원장을 각각 개인들이 다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 간 거래에서 물론 P2P라든지 개인과 기업 사이의 거래 금액 거래 비용을 상당히 낮추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보안을 키우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앙에서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공급량 조절이라든지 분명히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IT 기반한 빅테크들이 이렇게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융기관 사이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상의 어떤 위험 요소들, 그런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산화된 통화 체계로의 전환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고민 지점이었고, 금융 포괄성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디지털 화폐 공급,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계층의 개인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전파되어 있는 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가 넘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디지털 화폐를 통한 어떤 앱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줬을 때 금융 서비스나 포괄성에서 분명히 누리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현금과 달리 전기가 없으면은, 뭐 아니면 인터넷이 없으면은 결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어떤 부분이 가속화된다 그러면은 고령화 시대에 과연 여러 이제 고령층과 같은 어떤 일부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기존의 금융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이제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편의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 방식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조건부 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이 역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시장이나 이제 펀딩을 하는 시장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DeFi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제 과거의 어떤 대출 서비스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코스틀리 스테이트 베리피케이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이 훌륭한 차주인지 아닌지 계속 밝혀내야 되고 그런 방식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담보를 많이 활용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아니면 나중에 발생하는 어떤 이익금, 영업 이익금을 담보로 뭐 자금을 모으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지면서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뭐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벤처 캐피탈 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어, 금융 시스템 상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말고 아까 말씀드린 분산화된 통화 체계로 가게 되면 그 역시 어쨌든 다중적으로 저희는 결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백업을 잘 해둔다면 경제 전반의 어떤 결제 안정성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잠재적인 어떤 기술적인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되고 최종 대부자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역시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쓰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사실상 내적 가치는 없고 신용 있는 발행자가 발행한 담보물도 아니지만 그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미트먼트 같은 방식을 써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어낸 그런 가상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뉴리티라든지 이걸 누가 가져가는지 발행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리 뭐 화이트 페이퍼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프라이버시 측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뭐 탈세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 쪽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였고 그 암호화폐를 그냥 뭐 아웃사이드 머니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한다거나 아니면 패깅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게 뭐 루나테라 사태에서 보셨듯이 어떤 식으로건 결국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 담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불투명하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뱅크런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어떤 빅테크들이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을 분명히 편리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줄여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 그 국가 간 파급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염 효과,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효과 같은 것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상 저희가 법적 규제라든지 감독 부분을 살펴봐도 뭐 미국이나 ECB나 BIS나 아니면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 논문들도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어느 기관들이 주된 감독을 해야 하고 감독의 원칙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문제, 국가 간 외환 시장의 문제라든지 또한 이제 그 안에서도 영업행위,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의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었을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좀 더 봤는데요. 그래서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친숙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나 금리, 환율 등의 정책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고용 안정, 금융 안정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 통화 정책인데 뭐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및 신용 경로에 있어서는 사실은 디지털 화폐
예, 민간의 디지털 화폐가 이제 결국은 중앙화된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금리 조절이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산 가격 경로 역시도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될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이고, 환율 역시도 소규모 개방 경제인 만큼 급격한 유출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대 경로 역시도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응 과제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도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을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은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화폐가 결국은 여러 나라 사이의 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수단을 상실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떤 민간에서의 어떤 디지털 화폐의 발전에 따라서 민간과의 경쟁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헤게모니를 잃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간 디지털 화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CBDC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먼저 2가지 방식을 저희는 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어떤 플랫폼을 중앙은행에서 제공을 하되, 다만 그 안에서의 디지털 화폐들은 다 민간에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해서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중앙은행이 거기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열어두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발전되는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어떤 저해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감시 감독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2번째 방식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CB나 아직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어떤 소규모 국가에서 좀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꼭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화 체계를 조금 더 계속 이행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총론보다는 약간 강론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있고, 이 강론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급결제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CBDC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분산화된 비은행 지급결제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발행을 하는 경우에 이 감독하는 비용이 매우 상승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유출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앙은행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서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등을 좀 노력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의 유효성도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새로운 통화 정책의 경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개인들한테 중앙은행 직접 청구권을 준다는 것이 좀 부담이 있지만 그 개인들이 그 거래를 하게 되는 부분을 중앙은행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뭐 이름을 지우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요에 따른 어떤 통화 정책들을 좀 산업별로 아니면은 물건별로도 상품별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커밋먼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조건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통화 정책의 어떤 지평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안 중에서 민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랑 감독원이 주된 임무를 맡고 중앙은행이 그에 따른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 맡아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다른 지금 중앙은행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업에 대한 면허를 조금 완화를 해주고 비은행 결제기관들이 면허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책임성을 가지고 발행을 하고 어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끄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을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BIS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자회사를 최대한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포용의 원칙을 가지고 전체적인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유동성까지도 분명히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약간 이쪽에 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뭐 직접 공급을 하던 안 하던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의 플랫폼은 분명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했고 기업의 예금 통화라든지 금융 부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끼리 맺을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 어떤 조건부 계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에 대한 권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결국은 디지털 화폐와 거래 확산이 통화 정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시장의 안정성만을 강조하기에는 이미 이것이 큰 흐름이 되어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괄하는 어떤 통화 정책의 개편 방안이 필요하고 강론적으로도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훌륭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 중간 발표 때 코멘트 해주셨던 금융연구원의 김만수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금융국제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의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챕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제 금융국제 방향을 우리가 이제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 방향, 그리고 원화 국제화의 방향, 그리고 금융 안전망을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과 외환 시장이 이제 자유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본과 외환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국제금융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도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이제 신흥 시장들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뭐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블록화 경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뭐 향후 앞으로 10년 안에 전부 다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분야 이제 외환과 금융의 자본의 자유와 그리고 이제 원화 국제화의 방향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히스토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OECD 가입 준비로 이제 자유화가 본격화하게 됐고요. 이제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환 거래가 이제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발표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에서 이제 3단계로 우리가 자유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1, 2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단계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함으로써 자유화 조치가 이제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거시 건전성 규제 필요성 등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게 자유화 방향으로 나갔다고 그런다면 일부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선회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자본 이동 제어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이제 우선 외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소위 이제 3종 세트라고 얘기하죠. 선물한 포지션 규제, 그리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거시 건전성 부담금과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뭐 마지막 규제야 뭐 원래 면세를 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큰 효과를 뭐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써 그 전까지 이제 일관적으로 추진돼 왔던 이제 자유화에 이제 뭐 우리가 시장에 맡기는 것에서 약간의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고요. 이 규제의 목표는 이제 외화부채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그리고 외화부채를 이제 장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시적인 분야에서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제고되고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외환 업무가 확대되는 등 자유화 방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시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유화의 방향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이제 금융 자유화를 약간 이제 멈췄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금융 통합이 이루어졌나 살펴보면 대외 금융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6배 증가했고 금융 자산은 12배 증가했고요. 2014년 이후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순채권으로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입과 이제 자본 유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둘 다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고 자본 유입은 증권 투자가 가장 빨리 증가했고요. 자본 유출은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대외 금융 부채 비율이나 대외 금융 자산 비율로 살펴봤을 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우리가 초록색 그래프 이제 자산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모든 규모가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환과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이제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뭐 다들 뭐 텍스트북이죠. 이제 우리가 뭐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제 강화될 것이고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본 유동 때문에 이제 자본의 변동성이 커지고 거시경제와 이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본 자유화가 그러면 성장을 도모했느냐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통일된 결론을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은 이뤘지만 뭐 이게 자본 자유화 때문이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본 유출의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고제로 전환한 2006년 이후에 자본 유출입의 이 변동 폭이 뭐 각각의 이제 직접 투자,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그래프만 보셔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자본 순유출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직접 투자 순유출은 계속 지속됐고 주식 투자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2011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했던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 뭐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워낙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왜 추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워낙 외환 자유화가 굉장히 많이 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화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편익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통화 브리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역 결제가 확대가 된다고 그런다면 외환 위험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고 또 신유리지 수익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발달, 뭐 우리가 국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면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통화가 해외에서 그 현물환 결제가 이제 불가능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기적 공격에 이제 취약하게 된다. 뭐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에 현물환 시장이 생긴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의 효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제 뭐 우리 원론적인 얘기죠. 이제 해외 금리가 결국은 이제 국내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수출에 의존한다고 그런다면 경상수지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제도적으로 풀어놓는다고 그래서 뭐 원화 국제화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거주자 차입 제한 같은 것이 이제 가장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이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신고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에 현물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원화 국제화의 리터레처를 보면 우리가 호주 수준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호주 달러를 한다고 해서 호주 달러의 그 외환 변동성이 뭐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훨씬 낮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 통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요. 외환 보유액,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용과 외환 보유액의 비용과 이제 뭐 비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자산 수익률이 이제 우리가 그 기회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외화 차입의 이자율에 비해서 이제 훨씬 낮은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가치 변동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외환 보유액의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고요. 이제 4천억 달러 이제 넘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IMF에 보면은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무역 관점에서 이제 3개월치 수입액 우리나라는 한 이거에 비해서 한 5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기 외채 규모를 이제 커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 외채에 비해서 한 170%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에서는 굉장히 적절한데 이제 IMF에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M2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M2 사이즈랑 외환 보유고 비교하면 한 10%, 10.7%.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모자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IMF 적정 기준에 비해서는 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IMF 적정 기준이라고 해서 뭐 AR의 이 기준이 있는데 그 0.97배 정도니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이제 외환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식 건전성 규제라든지 거시 건전성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환 위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외환 보유고와 서로 이제 보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맺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맺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맺고 있는 이제 통화 스와프 이제 10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제외하면은 통화 스와프 계약이 이제 지역 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위주로 이제 대외 금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는 코로나 위기 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딱 두 번 맺어줬습니다. 이제 미국의 호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까지 이제 위험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좀 강건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해준 조치이지 이게 뭐 우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중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금융 안전망인데요.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입니다. 히스토리는 이렇고요. 이제 이거의 한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이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지역금융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송금이 될지 이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IMF 연계 비중이 계속 비연계 비중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연계 비중이 60%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규모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모 중에서 40%만 IMF 비연계 비중이기 때문에 이거 낙인 효과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어마크 됐다라는 거죠. 이제 아직 펀드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번에 뭐 펀드화 하자고 이제 이창용 선생님께서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지 건전성 정책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3종 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지금 외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들 DTI라든지 DS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외화 건전성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외화 건전성 부분에서의 거시 건전성 규제의 편익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이제 금융 거시 이제 외환 위기 발발을 우리가 막겠다는 거죠. 이제 막겠다는 건데 이제 비용은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이동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경제 효율성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시 건전성 규제의 현재까지의 평가라고 보면 은행의 외채가 만기가 장기화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외환 시장의 마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환 시장 마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 같으냐, 뭐 선진국 금융 불안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방금 발표하셨던 이제 디지털 금융 뭐 이런 것들도 불안 요인이 이제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경제적인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이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이 이제 뭐 있고 이제 군사적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액션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분열이 진행 중이다. 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에 그에 대한 금융 제재 뭐 이런 것으로 세계가 이제 쪼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달러 중심의 이제 금융 체제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중국도 뭐 CIPF, PS 그 지급 결제망, 국제 금융 결제망을 자기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고 인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뭐 하니까 이게 달러 금융 체제가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반면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달러 금융 체제는 계속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관성의 효과 때문에 사실 뭐 대체할 만한 다른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는 분들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자유화 조치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편익이 있지만 뭐 거래의 편의성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뭐 이런 편익이 있지만 국제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뭐 이것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뭐 신관호 교수님도 뭐 그런 페이퍼를 발표하셨습니다만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경상수지는 뭐 2030년대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보호무역 심화, 중국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문제, 뭐 에너지 가격 불안, 반도체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상수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작년 올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자본 순유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순유출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순채권군이 됐다고 그래서 자유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 위험 요소가 이제 다분해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전망을 하고 이제 2030년대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원화국제 방향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거주자에 대한 부채 조달, 원화 부채 조달 그 한도를 푸는 건데요. 그걸 푼다고 해서 원화국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원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해가지고 원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이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고려할 사항 이제 역사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굉장히 우발적으로 생긴 외화 부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화 자산 이제 뭐 해외 투자를 늘렸던 정책들 때문에 백파이어 돼서 이제 해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자 이제 그것이 다시 달러에 대한 수요로 전이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의 구성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극화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도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대외 채무에 대한 통화 비중이 바뀐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취약 마네이저 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중일 협력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거지원선선 규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발적인 채무가 어느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규제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5장은 뭐 앞에 있는 거 서머리니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입니다. 이 파트는 저는 사실 뭐 내용에 대해 쓴 건 없고요. 입만 보탰고요. 실제로 쓰신 분은 김정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대준 인하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설명하는 게 원칙인데 4명이 일일이 다 나와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조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챕터별 저자를 표시를 해놨고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고 책에는 어느 챕터를 누가 썼다는 거를 제가 앞부분 서머리에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만은 그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자본시장 인프라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저자들이 합의하고 들어간 자본시장 인프라 개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인프라는 이런 거라는 걸 먼저 밝혀놓고자 합니다.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를 지원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장치라고 크게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본시장 인프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크게 2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존재 이유,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거래 비용의 절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 특유의 어떤 기능이 강조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강조되는 기능은 정보 생산의 기능입니다. 이 정보라는 건 거래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해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제도적 장치들을 자본시장 인프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임의적인 구분입니다. 우리 연구진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임의적인 구분인데 그래도 한번 왜 이렇게 구분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레셔널을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규제 법령 을 첫 번째 카테고리를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물적인 인프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보가 실제로 생산되는 그런 물적인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 대표적인 게 거래소, 청산, 결제, 예탁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거래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정보를 생산해내는 심평사, 채권평가사, 프락시 어드바이저리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자본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된 정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 이게 회계 공시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지면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크게 김정현 교수께서 이제 자본시장 관련 법을 중심으로 지난 한 20여 년간의 변화를 쭉 한번 리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재준 교수께서 거래소하고 심평사 관련되는 이슈,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하셨고, 이상호 박사께서는 주로 공시를 중심으로 공시와 관련되는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환위기 후 지난 한 20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령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규율 체계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법률의 제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그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더 제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꼭 자본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 일반에 적용이 되지만 그 중요성이 자본시장에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률을 자본시장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했는데 주식이 뭔지 아무도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상호간에 임플리시트,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된 개념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규율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정의를, 비록 추상적인 레벨이지만 정의를 했다는 것.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다? 이게 다른 금융상품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자본시장법의 의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에는 은행, 증권사, 투신사 이런 식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자본시장 관련되는 업에 관한 한 회사별이 아니고 그 회사가 수행하는 금융 업무의 본질의 특성과 본질을 디파인을 하고 그에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생각보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변화인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탁업이라고 하면은 신탁업의 정의를 하고 그게 그 신탁업을 수행하는 업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은행도 신탁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그 금융기관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내용과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립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상법상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걸 따로 떼서 규율을 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금융업이 규제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당국의 의지가 일반 상장회사 내지는 일반 상법상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관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이 사실상 상법상의 지배구조 관련 부분보다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형태로 도입이 되고 법제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강조가 되는 게 내부 통제죠. 각종 횡령사고, 금융사고 이런 것들이 빈발하면서 또 영업 행위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 대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가 있는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접근으로 불완전 판매가 있는 경우 사후 구제를 하는 방안이 있고 사전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재작년에 걸쳐서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특히 투자자 보호에 관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거기에는 이제 투자 상품뿐만 아니고 은행 상품, 보험 상품 같은 모든 금융 상품의 판매를 규율하는
그 판매, 자문 뭐 이런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도에 제정돼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간단한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기능이 아니고 동일 규제입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이 이게 필요하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이제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옛날에는 다들 이제 그 법률들이 특히 이제 그 투자 관련 법률들이 금융 관련 법률들이 열거식이었죠. 이거를 할 수 있다. 거기 안 적혀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천리안을 가지지 않은 이상 10년 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을 하고 법에 적어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금융현상이나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게 법령이 신속하게 바뀌면 괜찮은데 아시겠지만은 법률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신축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형식의 금융 행위 내지는 경제 행위는 이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상한 적절한 규제나 또는 다른 어떤 그 금융 정책들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된다면 매우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죠? 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를 금융상품으로 규제할 거냐? 뭐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주식이나 채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이걸 금융상품으로 규제하게 되면 투자상품으로 규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영역으로 어디까지를 갖고 들어올 거고 금융규제 영역으로 어디까지 어떤 부분은 금융규제 영역의 밖으로 별도의 규제를 할 건지 또는 안 할 건지 이런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이 없고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개별 업권별 법률 체제였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교적 상당히 비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뭐하냐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의 어떤 그런 틀이 없었더라면 예상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빨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야기되고 있는 조각 투자 또는 최근 또 재밌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그 음악 저작권 같은 거를 한 회사가 뮤직하우 같은 데서 전부 사가지고 이걸 유동화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규제 원칙, 규제 어떤 그런 틀을 통해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자본시장법 제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종합 그 금융투자업자라는 어떤 제도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금융회사들이 투자금융업자들의 일부 투자금융업자들의 대형화가 가능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가 나름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모펀드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친 규제 완화와 적절한 규제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비판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서 아주 그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과 금융 규제 정책 간의 충돌,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를 조금 해보면요. 먼저 금융투자업과 상품 관련되는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쪽으로 하나요? 그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간의 관련 자본시장 관련 법령 변화에 있어가지고 영업행위 규제는 이해상충을 완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왔고요. 특히 이제 그 설명 의무하고 적합성 원칙을 그래도 법제화했다는데, 물론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법에는 대책이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런 원칙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에 관련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원칙들이 제정이 됐는데 불안전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련해서도 많은 어떤 그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 아래에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지난 한 2, 3년간 이루어져 왔던 중요한 법의 변화인데요. 위반 시 불공정 거래 규제 위반 시 형량 및 벌금이 제도적으로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손해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한 수준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부당이적 산정이 옛날에는 법원에 가면은 참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이게 됐었는데, 이게 법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시장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자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 또는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제일 아래쪽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이 부분인데요. 여기 빠져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자진 신고하면은 형량을 감경해주는 그런 어떤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또 미국에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적발과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 퍼니시먼트가 좀 더 용이하고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주주 보호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지난 2, 3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 쪼개기 상장,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자사주 마법, 온갖 이야기들이 자본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우리나라 기존의 법령들이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이 제시가 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화두로 그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상법상의 이사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상법상에는 회사의 이익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께 저희 연구원에서 또 관련 세미나를 해서 이제 주소드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회사하고 주주는 별개로 취급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자기가 가진 주식 어떤 지배권 이상으로, 소유권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 요즘 아주 핫한 주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몇 가지 그 거래소 관련해서는 한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독점이죠. 삼성전자 주식은 오로지 한국 거래소에서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프라임 시장하고 그냥 그 이부 시장이 어느 정도 분할이 돼서 독립된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프라임 시장하고 그다음에 신시장,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사실상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독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뭐 경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딱 처음 떠오르는 게 독점에 의한 폐해가 떠오를 수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반론은 뭔가 하면, 이거 어차피 자연 독점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크게 발생하는 산업이라서 자연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시장 구조를, 시장 조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산업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그 ATS라는 거, Alternative Trading System이라는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반론이 있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TS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소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의 거래 편의를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에 자본시장법상에서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라는 거래소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김정현 교수님도 앉아 계신데 법학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요. 2010년대 이전에 자본시장법을 한번 보시면은, 개정되기 이전에 한국거래소라는 민간 회사의 이름이 행정법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회사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률로. 물론 법으로 이제 뭐 독점을 이렇게 독점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동인도 회사도 아니고, 왜 그랬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률 개정으로 이제 ATS가 들어오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개정이 돼야 되니까 ATS가 이제 도입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2023년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왜 10년이 걸렸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군가 방해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인가가 통과되고 내년에 드디어 거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럼 거래가 시작되면 잘 될 거냐? 그 ATS 업무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상장 주식만 허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상장 주식만 허용하는 겁니다.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ATS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최선 집행 의무가 필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 감시 기능의 공정성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관련해서 시장 감시 기능을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하우스로. 이때까지 나온 문제가 없었습니다.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ATS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경쟁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 한국거래소의 내부 기관인, 아무리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내부 기관이 경쟁자인 ATS의 거래를 일일이 다 쳐다보고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게 감독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떼내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신평사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과정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거 깨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한 4, 5년 전에 금융위원회가 한번 시도를 했었죠.
신평사 관련해서 우리도 좀 경쟁 구조를 조금 더 촉진시키자.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시장 참가자를 진입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덮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다면 누가 들어올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신문사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사가 들어왔을 때 이놈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냥 덮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 구조가 좀 더 경쟁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격 요건을 다 갖췄는데 A는 되고 B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당국은 그 신평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고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영업행위 중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영업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규제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냐? 뭐 별로 그렇게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무일의 평가. 지금은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 평가를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춘다든지 또는 뭐 일정한 그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순환 지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해상충의 소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이해상충 해결 방법은 투자자가 돈 내서 평가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무디스가 처음 나왔을 때 투자자가 돈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복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행자가 돈을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돈을 내면 되고요. 2008년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검토되다가 금융위기가 잦아지니까 이거 너무나 큰 이야기라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인데 뭐 한재준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회계 및 공시 관련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으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우리 연구진의 판단으로는 그럼 과연 그 양적인 변화가 질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유통에 도움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평가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어떤 향후 방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생각보다 심각한 걸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공시 행위를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시되는 내용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의미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공시보다는 아주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공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제안사항 두 가지만 이제 이상호 박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래정지 제도를 개선을 해서 거래정지 기간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거래정지가 되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
시장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거래 정지 제도라는 것이 미숙년 투자자들을 오로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기에는 오로지 그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의도했던 미성년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매우 문제가 있는 태도이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고를 쳐도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경작자가 보기에는 매우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 원칙을 갖고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사고 쳐놓고 뭐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경작자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런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 규율 체계와 관련해서 자본시장 재정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 규제의 원칙이 자본시장 규제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운영은 옛날에 업권별 또는 파지티브 시스템의 어떤 그런 전통을 또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규제 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가지고 법률을 만든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강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